어쩌면 오지 못할 그날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널 부르리라.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일본어로 된 것이 많고 일본 외무성 기록 자체가 일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일본에서 석박사를 받은 연구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다 하고 있죠. 아름답게 눈부시게 그댄 그리 어여쁘게 남아서 그 길을 걸어가죠. 네가 걷는 그 길. 어떤 근거에서 포상을 신청했는가 그 증빙 자료에 해당됩니다. 예. 이 증빙 자료는 뭐 어디서 주로 찾아옵니까? 증빙 자료는 그 당시에 신문 기사도 있고 또 이런 사진들은 예. 서대문 감옥, 예. 나중에 후신이 서대문 행무소인데 예. 예, 마포 감옥, 그 예. 경성 감옥 예. 이런 감옥소에서 예. 관리 카드지 일종의 예. 흔히 말해서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예. 그 카드가 지금 이제 약 6,000장 남아 있어요. 아, 예. 5,818장이 남아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기록이 현재 남아 있는 게 19,167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죠, 아직까지. 예. 그리고 형사 사건부로 해가지고 그것도 22,000여 건 예. 남아 있고 집행원부 뭐 여러 우리 그 재판과 관련된 또는 일제가 말하는 범죄인들 명부 이런 쪽에 사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처음 울었다 그대를 만나서 그리움에 보고픔에 그대라는 실제로 화성총을 들고 또는 뭐 창칼을 들고 참여한 사람들은 의병들은 30만 명. 그 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5만여 명이 투옥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병이 참여한 사람은 15만 명쯤 되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의병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의병을 했다는데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름으로 의병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죠. 연구자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빛만이 온 산을 비추네 부끄러워 숨죽인 하늘이여 헤어져 홀로 노래하네 달빛만이 그 한 40명 정도 이렇게 잡혀갔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니까 그때의 재판 기록이라든가 그 기록을 박사님께서 자료를 많이 줘가지고 예. 지금 전시회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게 3.3회인데 그 중에 11명이 공헌을 받으신 분이고 나머지 22명은 공헌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똑같이 6개월 행은 살고 6개월 감옥살이는 했는데
저는 그 김상익 애국지사님의 손자입니다. 김상익 애국지사님은 경상남도 창원시내에서 그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을 앞장서다가 그 일본 헌병들한테 잡혀가서 마산 교도소를 거쳐서 대구 상고심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옥살이를 하고 나온 후에 그 19년도 나온 후에 23년도에 몇 년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 있습니다. 한없이 자랑스럽죠. 그런데 어디 가서 자랑합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독립운동했다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고 자랑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알아주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기리고 기억해왔지만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숨은 운동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독립유공자 발굴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룡 국립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소장님께서는 그 20년 가까이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을 해오고 계신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이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텐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예, 광복 80주년이 금방 되었습니다. 엄혹한 시절을 거쳐서 얼마나 그 광복을 기다렸으면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 광복절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독립유공자를 아직도 발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독립유공자 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국립인천대학교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제가 독립유공자 의병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병 연구를 한 지가 40년이 됐는데요. 20년 정도 연구를 하고 난 뒤부터는 의병장이나 의병들을 발굴해서 포상지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에 인천대학교 와서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발굴해서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한 독립유공자 얼마나 됩니까?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 연구소 이름으로 포상 신청을 한 사람들은 13차례 네. 5,121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1,000명가량. 1,000명은 안 돼도 한 700~800명씩은 네. 포상 신청을 해왔습니다. 네. 이 발굴 작업을 그 연구소에 몇 분이서 하는 건가요? 저를 포함해서 6명이서 포상 그러니까 신청. 발굴도 하고 네. 정리도 하고 또 포상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 신청서를 또 정리해야 되고 6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3사람은 신청서도 쓰고 발굴도 하고 3사람은 정리하고 보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최근에는 인천 지역의 이 독립운동가 발굴에 좀 집중하신 거죠? 예,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이 되기 전에는 사립으로 있다가 그리고 시립대학이 되었다가 국립대학이 되었습니다. 네. 인천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인천이니만큼 인천 지역에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발굴하고 포상 신청하는 것은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 인천시 중구 쪽에서 활동했던 반일 활동했던 분들, 예. 그리고 지금은 인천시 계양구입니다마는 과거에는 부천군 계양면이었죠. 네. 그 지역에서 3.1 독립만세에 의회에 참여했다가 아직까지도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체 146명 포상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곳 가운데서도 이 주목할 만한 곳이 그 인천 계양구.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부천군 계양면입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독립 유공자들이 대거 발굴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날짜를 따지면 1919년 3월 24일이에요. 시간으로 말하면 2시경인데 네. 그날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600여 명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장길이기 때문에 장기장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흔히 장기란 지명보다는 황허장터라고 해서 인근의 사람들이 장보러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장터 규모에 비해서 장꾼들이 많았지요. 네. 그런데 거기서 심액성 지사라든지 이담 지사라든지 이연선 지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3.1 독립만세를 외쳤는데요. 일제가 아주 무자비하게 총 끝에 대금을 장착해가지고 휘두르는 바람에 그 이연선 지사가 칼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해가지고 그 황허장터 만세 시위가 격렬해졌죠. 네. 예, 그런데 70여 명이 붙잡혀 가서 그 중에 절반 정도도 못되게 포상이 되었고 절반 이상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이번에 포상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황허장터에 지금 기념관이 있지요?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대략 그 국립인천대학교 연구소에 계실 때 대략 5천 명 이상의 이 포상 신청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5천 명 이상 신청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이 유공이 인정이 된 겁니까? 예, 그 포상 신청을 하게 된 것은 7년 전입니다만은 네. 포상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1년에 포상 심사하는 어떤 특정의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대개 앞에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600명 전후 1년에 포상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그 3분의 1 정도 포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 신청 수는 많은데 포상되는 사람은 매우 적지 않습니까? 포상 심사를 적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상 신청한 것 중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지금 포상 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1,500여 명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중에서 509명이 되었고 네. 그 이전에 인천대학교 오기 전에 포상 신청을 의병을 한 1,500명 네. 그리고 3.1 독립만세 시위라든지 반일활동 500여 명, 2,000여 명 했는데 그 중에서는 1,100명에서 1,200명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방금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5천 명 가운데 1,500명에 대해서는 포상 예. 신청을 했고 포상 그렇다면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졌고 나머지 3,500명은 아직 심사가 예. 진행되지 않는 거죠. 예, 지금 일부는 아마 접수 상태로만 되어 있고 네. 일부는 1차 심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8.15 때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6천여 명이 다른 뭐 기관에서도 기관에서 네. 또는 지자체에서 포상 신청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6천여 명이 현재 대기 상태에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 과정을 거치고 또 이 보통은 걸리는 이 인정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 그게 시청자들이나 저희 연구소에 걸려오는 전화마다 질문이 공통인데요. 네. 도대체 포상 신청을 이번에 하면은 언제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어옵니다. 네. 유족이 있는 경우는 우선으로 심사를 해줍니다. 네. 유족이 신청을 했을 경우. 네. 그런데 대부분의 유족이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한정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좀 대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 있는 경우는 빠르면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 네. 포상이 이루어지고 유족이 없는 경우는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립유공자 이 발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일제 강점기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이제 항쟁이 있었고 벌써 100년, 예. 많게는 한 120, 30년 그렇죠.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숨은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시나요? 예. 우선 우리가 큰 국가기관이라 하면 첫 번째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국가기록원이 있고 세 번째는 국가보훈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입니다마는 독립기념관에서도 자료를 많이 모아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판결문이 있고 판결문 외에도 보면 형사사건부라는 것이 있고 또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명부가 있어요. 수행인 명부. 그 다음에 교수행을 받아서 교수행이 집행됐다. 집행원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공식적인 이 문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있고 그다음 일제의 비밀문서, 네. 즉 말해서 일제 강점기에 서간도나 북간도 또는 중국 본토 또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영사, 총영사 이런 사람들이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 외무성 기록인데요. 그런 기록들이 지금 제가 연구소에서 추산을 해보니까 약 6만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네. 그 많은 자료가 현재 존재하고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포상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그 의병 연구도 오래 해오셨는데요. 이 의병과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병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의병이라는 것은 나라가 외침으로, 즉 말해서 외적의 침략으로 위태로워졌을 때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민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술국치 이전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의병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서는 나라를 되찾아야 되잖아요. 의병이란 용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경술국치 이후에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활동한 서간도, 북간도 또는 연해주 활동한 사람들을 독립군이고 광복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국군이에요. 정부군, 즉 말해서 광군인 셈이지요. 네, 예, 그래서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은 군대가 독립군이고 정부의 지시를 받는 군대가 광복군이다. 군이고 임시정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발굴 기록을 보면 이 인천의 송도고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송도고가 이 독립운동가들을 대거 배출한 독립운동의 명가입니다. 인천 송도고등학교의 전신이 일제 강점기 개성의 이 송도 고등 보통학교죠. 예. 인천에 있는 송도고등학교는 본거지가 원래 개성이었죠. 네, 우리가 광복되고 난 뒤에 계속 남북한이
뭐 38선이 꺼졌다 해도 왕래는 처음에는 왕래가 됐었죠. 예. 왕래가 됐죠. 네. 그래서 그때도 개성에 있는 송도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38선 이남이었으니까 개성이요. 네. 지금 개성공단이 38선 이남이었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나눈 통에 뭐 일사후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1951년. 그때 학교가 이사를 한 거네요. 그 남쪽, 이 서쪽 쪽에는 개성 이쪽은 한강까지 후퇴가 돼버린 바람에 임진강 한강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사를 해왔는데 이 송도 고보가 원래 전신은 한영서원입니다. 네. 1906년에 썼고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세 번째 안에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역사적 유래가 깊은 학교이고 1906년에 썼지만은 그 출신들 중에서 의병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914년, 1930년, 1934년 각종 그 개성 중심의 이 독립만세, 독립사건이 뭐 게시판에 일제를 그 비방하는 경문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쓰시고. 네. 또 송도 고보의 교사가 음악 교사가 가사를 한글로 가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오가면서 학생들이 오가면서 창가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애국심을 기르는 우리나라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행적을 담은 가사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군인들은 우리나라 그런 가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알게 됐지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수십 명, 교사뿐만 아니라 잡혀가고, 그 다음에 게시판 사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게시판 백보 사건이 엄청 컸거든요. 함흥까지 연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붙잡혀 가서 형을 받은 사람들만 해도 20명이 넘고요. 그리고 태학과 정학을 한꺼번에 300명 당한 학교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그만큼 송도 고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송도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이번에 광복회와 함께 올해 축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을 하셨는데요. 조봉암 선생은 특히 인천 강화 출신이죠. 그렇죠. 그 공적도 조금 정리를. 예, 그 되게 조봉암 선생은 공산주의 운동가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 부의장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많아서 그 위태롭기 때문에 정직 제거가 되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봉암 선생이 3.1 만세 시위에 참여해서 옥살이를 5개월 했어요. 그때는 나이가 우리 나이로 1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로 18살쯤 됐겠죠. 군청에 급사를 하다가 3.1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된데 강화도 독립만세는 군 지역으로서 전국에서 1등입니다. 네. 1만 명이 시위에 참여해요. 한 읍에서 1만 명이 참여한 경우는 제가 연구한 것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네요. 규모가 컸습니다. 네. 그만큼 또 격렬했고요. 조직적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20, 30대가 주도하다 보니까 19살이니까 심부름밖에 못한 거죠. 그러니 감옥살이를 해도 형은 받지 않았어요. 무죄로 나왔습니다. 네. 다른 주도했던 사람들이 징역 뭐 1년, 2년, 3년 징역을 가니까 그 사이에 당시는 일본에 유학을 갔죠. 정치기 영학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중세 농노하고 비슷한 겁니다. 농민들이 대지주
그리고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 농민들을 전부 다 소작인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소작률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점차 가다는 이거 노예 비슷한 농민밖에 안 돼요. 이 소작농이. 그래서 경제 개념으로 공산주의,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제한하는 그런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었어요. 사회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공산주의 운동을 중심에서 하다가 국내에서 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하니까 결국은 상하이 임시정부 쪽으로 피신을 가지요. 이쪽에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상하이에서 하다가 결국은 상하이 공원에서 붙잡혀서 인천을 거쳐서 신호주 재판에 7년 징역을 가게 됩니다. 조봉암 선생께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 그 사회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도 나왔고 그것이 독립운동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즉 말해서 일제 강점기 때의 공산주의 운동은 정치 개념이 아니라 경제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감옥에서 풀려 나올 때 국방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판장을 돌릴 때 네 재산이 얼마고 헌금은 얼마 할 수 있느냐 이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재산이 140원인데 낼 수 있으면 140원까지 다 낼 수 있다. 이렇게 140원 써놓은 겁니다. 재산이 얼마에 얼마. 그런데 실제로 국방헌금 책자에는 조봉암 선생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자가 헌금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기록이 없는 거네요. 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큰 액수라는 뭐 어떤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룡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노력들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